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69년 명작 영화 오인의 사형수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 한복판. 형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4명의 사형수에게 뜻밖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목에 줄 걸고 죽을 것인가, 총을 들고 죽을 것인가.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남자들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됩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죄수복을 입는 밤. 전선에서 20리쯤 떨어진 야전기지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천막촌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 기운을 잃어가며 서서히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울려왔어요. 둔탁한 소리가 땅을 흔들 때마다 천막 지붕의 천이 가볍게 출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 속에서 뒤척이는 것 같았어요. 공기에는 흙 냄새와 함께 오래된 포화의 매캐한 잔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 탄 고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초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졌고 바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이미 겨울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강호는 천막 안좁은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26해를 살아온 청년이었어요. 얼굴은 또래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였고 광대뼈가 살짝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깊고 어두웠어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상등병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침상 옆 못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회색 수영복 한 벌이 각지게 개켜져 놓여 있었어요. 군용 세탁소에서 막 나온 것처럼 뻣뻣한 천이었습니다. 풀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강호는 그 수영복을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틀 전 첫 보부대에서 호출이 왔을 때부터 예감은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놓인 옷을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천막 안은 좁았습니다. 침상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세수대야 하나가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군용 손전등과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컵 안에 물은 반쯤 줄어 있었어요. 천막천은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천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에는 흙이 밝혀 굳어 있었어요. 수많은 군화가 오간 자리였습니다. 강호는 수영복의 천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어요. 거칠고 빳빳한 촉감이었습니다. 군복의 면과는 달랐어요. 군복은 몸에 익숙해질수록 부드러워졌지만 이 옷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입는 순간부터 벗는 순간까지 계속 낯선 옷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천막 출입구가 젖혀지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첫 보장교였어요. 계급장은 중위.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었고 걸음걸이에 군인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못 잔 듯한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볼은 살짝 푸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피로를 뚫고 나오는 집중력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교는 말없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수영복 위에 손을 얹었어요. 한번 눌러보듯 천을 만지고는 강호를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명령을 내리는 상관의 눈빛과 사람을 위험 속으로 보내는 자의 무거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오늘부로 넌 사형수다. 말투는 건조했지만 한 박자 늦게 따라붙는 숨소리가 미세하게 무거웠습니다. 강호는 대답 대신 군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풀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두 번째 단추를 풀 때 손끝이 약간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추를 풀 때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군인입니다. 상등병 강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던 목소리가 천막 안 공기에서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군복 상의를 벗어 침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옷에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굴렀던 옷이었어요.
총탄이 스쳐간 자리, 철조망에 찢겼다. 기운 자리, 진흙탕에서 기어다니며 묻은 얼룩 자리. 그 모든 흔적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그 옷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 옷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맨몸 위에 수영복 천이 닿았어요. 군용면보다 더 얇고 축축하게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등을 쓰다듬는 것 같은 불쾌한 서늘함이었어요. 팔을 끼워 넣을 때마다 천이 살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빳빳한 소리였어요. 단추를 하나씩 채워 올라갔습니다. 단추 구멍이 새 것이라 뻑뻑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세수대야에 고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어요. 물결이 잔잔하게 일며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더 좁아 보였어요.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 눈이 더 움푹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이 아닌 물에 비친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교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누런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강호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 제목, 형량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가짜였어요. 본명과 성만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달랐습니다. 제목은 강도살인, 형량은 사형. 그 글자들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짜 신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글자들을 눈으로 읽는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교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면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이름으로 죽어야겠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이번 작전은 성공해도 세상엔 알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밀이라고. 실패하면 형무소에서 죽은 죄수 하나로 끝난다고. 기록도 위로금도 유가족 통보도 없다고. 그걸 알고도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강호는 종이를 접었어요. 4번 접어 작은 사각형으로 만들어 수영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천이 얇아서 종이의 모서리가 살짝 비쳐 보였어요. 손가락이 잠깐 뻣뻣해졌지만 눈빛은 거칠게 단단해졌습니다. 전쟁 때 죽은 사람들 중에 이름 남는 사람이 많습니까? 강호가 물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장교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게 존경인지 연민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본인도 분간 못하는 빛이었어요. 어쩌면 그 3가지가 전부 섞여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교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프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움켜쥐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좋다. 장교가 말했어요. 그 대신 안에 있는 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놈들도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건은 아니다. 내 손으로 끌어낼 거면 내 손으로 끝까지 같이 서 있으라고. 도망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지시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얼룩처럼 마음에 남는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장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거예요. 자신이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 강호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교가 먼저 천막을 나섰고 강호가 뒤따랐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낮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폐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원함 속에는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지프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불빛 속으로 나방 몇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빛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강호는 그 나방들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불빛에 이끌려 날아드는 것들.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강호는 지프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막 안에 걸려있는 군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천막 입구의 천이 바람에 살짝 펄럭이며 그 틈으로 군복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는. 그 생각을 하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지프에 올라탔어요. 좌석은 딱딱했고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옆에는 장교가 앉았어요. 운전병이 기어를 넣자 지프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비포장 도로를 달렸어요.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강호는 손으로 좌석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어요. 까만 천에 흰 점들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별은 저렇게 빛나는구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밤에도 별은 저렇게 무심하게 빛나는구나. 그 별빛 아래로 형무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어요. 이마에 닿은 유리의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성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둥둥둥. 멀리서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죽음을 가장하여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가는 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적의 탄약고를 날리고 작전 계획을 빼내오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강호는 눈을 떴어요. 저 멀리 언덕 위로 검은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무소였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별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빨 대신 철조망을 세우고 눈 대신 망루에 불빛을 켜고 가만히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 지프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포장길이 더 거칠어졌어요.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선에서 적의 총탄을 피해 달릴 때도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형무소를 향해 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전선에서는 적이 분명했습니다. 총을 든 자가 적이고 그 적을 향해 총을 쏘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가는 곳에서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가 버린 사람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총을 쥐어주고 적을 향해 달려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빌려 쓰는 일. 그것이 임무의 본질이었어요. 지프가 형무소 정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철문이 드러났어요. 녹잇은 철문이었습니다. 그 위로 형무소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발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익숙한 흙의 감촉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흙이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망루 위에서 보초병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총을 어깨에 걸친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 시선이 강호의 등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형무소의 눈. 그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호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사형수의 이름으로 사형수의 옷을 입고 사형수들 사이로. 이장. 철창 안의 얼굴들. 형무소는 도시 외곽 민가들과 뚝 떨어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프가 비포장 길을 올라갈 때마다 차체가 덜컹거렸어요. 바퀴가 돌 위를 지나갈 때마다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어요. 나무도 드물었고 풀도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비켜간 땅 같았어요. 높다란 담 위로 녹슨 철조망이 칼날처럼 둘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철조망 가시 끝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막루에서는 보초병이 총을 어깨에 걸친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프가 정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경비병 3명이 총을 어깨에 걸친 채 걸어 나왔어요. 얼굴들이 험악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특유의 무표정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버틸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 강호는 형식적으로 뒤통수를 한번 얻어맞고 지프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각본대로였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척했지만 힘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앞으로 휙 젖혀졌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뼈에 닿을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수갑이 너무 조여서 손목 살이 쓸렸습니다. 군인들이 일부러 거친 욕을 섞어가며 강호를 몰아넣었어요. 이 자식은 사람을 둘이나 패 죽인 놈이야. 사형만 아까운 새끼지. 목소리가 크고 험악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진짜 경멸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두꺼운 철문이 축축한 바람을 양쪽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래된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 마치 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썩은 땀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위로 식은 밥 냄새, 눌어붙은 담배 연기 냄새, 그리고 어떤 화학 소독약 냄새가 겹쳐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냄새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한데 엉겨 만든 냄새가 흘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병영의 수프 냄새로는 가려지지 않는 형무소 특유의 곰팡내. 벽에 스민 절망의 냄새랄까요. 복도를 지나갔어요. 천장에서 전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마다 복도의 그림자도 흔들렸어요. 양옆으로 철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눈동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누런 눈, 핏발선 눈, 비우는 눈, 아무것도 닮지 않은 유리 같은 눈. 어떤 눈은 강호를 후려보았고 어떤 눈은 그냥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담배를 문 채로 연기를 내뿜었어요. 연기가 철창 사이로 흘러나와 복도에 엷게 퍼졌습니다. 몇몇은 이부자리 한 귀퉁이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목과 상관없이 이곳에선 모두가 같은 냄새를 풍겼어요. 삶이 멈춘 사람들의 냄새였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강호는 생각했어요. 전선에서는 발소리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하지만 여기서는 발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숨길 것도 숨을 곳도 없다는 듯이. 교도관이 철창 하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를 골라 자물쇠에 끼우자 금속이 달아난 경첩에서 끽 소리가 울렸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803번 여기가 네 방이다. 교도관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강호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등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힘이 거셌습니다. 강호는 비틀거리며 감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철창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방 안은 좁았어요. 사방이 3m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은 낮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벽은 회색이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벗겨진 자리에는 시멘트의 거친 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석에 변기 하나가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작게 하나 나 있었는데 철창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4남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중년 사내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손이 유난히 컸어요. 굵은 손가락에 니코틴 얼룩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도 누런 얼룩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기름기와 때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희죽거리는 웃음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픈 듯한 웃음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벽 모서리에 등을 밀착시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마치 몸과 벽을 붙여놓으면 어디론가 숨어들 수 있다는 듯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셋째는 철창 바로 옆 통로 쪽을 등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떡 벌어진 체격이었어요. 어깨가 넓었고 팔뚝이 두꺼웠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낮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흑흑. 숨을 내쉴 때마다 바닥에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눈 밑에 깊게 팬 흉터가 입꼬리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칼에 베인 자국 같았어요. 그 흉터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석 창문에서도 가장 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좁은 방의 반대편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굴 윤곽이 뚜렷했습니다. 각진 턱, 깊게 팬 눈두덩,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진 입술. 이마가 넓었고 코가 오똑했어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벽의 일부인 양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내가 담배 꽁초를 벽에 비벼 끄며 입을 열었어요. 꽁초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신참 왔냐? 무슨 죄야?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특유의 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새 이름을 꺼냈습니다. 강도살인. 방 안의 눈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벽에 붙어있던 사내가 비로소 눈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컸고 그 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얼핏 비쳤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던 남자가 동작을 멈추고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흉터 있는 얼굴이 강호를 후었어요. 품평하듯이. 형은 언제 내려졌어?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게 갈린 듯한 낮은 음색이었어요. 억수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지난주요. 억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곳에서는 그 정도가 적당한 대화인 건지. 담배 피우던 사내가 희죽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여긴 다 죽음 날짜 기다리는 놈들만 모여 있다며 김수돌이라고 했습니다. 물건 좀 훔치다 사람까지 보내서 들어왔다고. 금고 따는 기술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꼬여서 사람이 죽었다고.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믿겠냐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기 운동하는 놈은 도끼로 3사람 썰었다고 자랑하는 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돌이 턱으로 팔굽혀펴기를 재개한 남자를 가리켰어요. 도끼 사형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왜 3사람을 죽였는지는 안 물어봤다고 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팔굽혀펴기를 하던 남자가 몸을 멈추고 힐끗 웃었습니다. 흉터가 입꼬리까지 늘어나며 기괴한 표정이 되었어요. 웃음인지 찡그림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식이 억수다.
김수돌이 턱으로 구석의 남자를 가리켰어요. 칼로 사람 찍는 솜씨가 좋다더라며 얼굴도 험해서 귀신도 피해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들어온 지 반년 됐는데 제대로 대화한 게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억수. 이름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바꾸었어요. 강호 머릿속에서 브리핑 때 봤던 사진이 겹쳐 올라왔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전단지 속 사단장 얼굴. 비슷했어요. 눈썹선과 턱, 눈빛이 특히 사진 속 남자보다 조금 더 피로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강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적의 사단장과 닮아서 이 모든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형무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멈추었어요. 멀리서 한밤중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길게 울리는 사이렌. 그 소리가 멈추면 바깥 세상도 숨을 죽이는 것 같았어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한 줄기가 바닥 위를 긁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회색 바닥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어요. 강호는 좁은 바닥에 몸을 말고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붙인 억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옆 자리를 차지한 다른 사형수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돌의 코고는 소리, 도끼 사형수의 깊은 숨소리, 이름 모를 사내의 얕은 숨소리. 길게 내쉬어지는 숨마다 이틀 남았다, 사흘 남았다는 숫자가 달려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한다.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죄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죽기로 판 자들의 마지막을 빌려 쓰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돌이 잠꼬대를 중얼거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잠든 사이에도 사람은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구나.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도끼 사형수는 벽에 기대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억수 쪽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체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인지도 몰랐어요.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철창을 스쳤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강호는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며칠 안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형틀 위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총을 들고 전장에서 죽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죽음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다만 그 죽음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달랐어요.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임무였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적진에 잠입하는 것. 탄약고를 폭파하고 작전 계획을 빼내오는 것. 그 과정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포성이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전선은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선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지금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사형수들 사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 위의 빗줄기가 조금씩 자리를 옮겼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의 밤은 길었어요. 하지만 그 밤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장. 죽음을 고르는 거래. 감방 안에서 강호는 사형수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배식 받아 밥을 먹고 운동 시간에 좁은 마당을 걷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 누워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아예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바깥 세상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철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김수돌은 하루에 담배를 10개비 이상 피웠어요. 배급받는 양으로는 모자라서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얻어 피우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새 조각을 꺼내 이리저리 굴리거나 손톱으로 벽의 틈을 긁거나 손이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끼 사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팔굽혀 펴기를 했어요. 100개씩 3세트.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 운동이 끝나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벽에 붙어있던 젊은 사내는 여전히 존재감을 지우려는 것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건지, 무엇을 그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억수.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있거나 밥을 먹을 때만 몸을 일으켰어요. 밥을 먹는 동작도 느렸습니다. 씹는 횟수를 세는 것처럼 천천히 기계적으로.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면회 통보가 내려온 것은 입소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철창을 두드리며 강호를 불렀어요. 면회 왔다. 따라와. 강호는 일어섰습니다. 김수돌이 눈을 들어 쳐다보았어요. 면회라. 누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강호는 모른다고만 했어요. 김수돌이 희죽 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놈이 면회라. 뭔가 있네. 강호는 교도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벽에 울렸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감방 앞을 지나갔어요. 철창 안에서 눈동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어떤 눈은 호기심을 담고 있었고 어떤 눈은 무관심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했어요.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면회실은 철창 대신 두꺼운 유리창 한 장이 양쪽을 가르고 있었어요. 유리 위에는 손바닥 얼룩이 층층이 겹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이 이 유리를 짚었겠구나. 강호는 생각했어요.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었던 손들. 하지만 유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미세한 흠집도 있었어요. 누군가 이 유리를 깨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 긁었던 걸까요? 강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편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첫 보장교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더 깊어져 있었어요. 눈 밑 그늘이 더 짙어졌고 볼이 더 푸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유리 너머 장교가 서류 한 장을 유리에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종이가 유리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시간이 없다. 억수 얼굴 확신하나.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 사진이랑 거의 같습니다. 특히 눈썹 선하고 턱이요. 조명만 좀 다르면 구분 못할 정도입니다. 장교가 서류를 펼쳤어요. 작전 개요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사이로 지도,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가늘게 떠서 읽었어요. 목표는 3가지라고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적 사단 지휘부에 잠입한다. 둘째, 작전 계획을 탈취한다. 셋째, 탄약고를 폭파한다. 억수가 사단장 행세를 하고 나머지 사형수들이 그를 호위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강호는 그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이었어요. 간단하게 들리지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어요. 발각되면 즉시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발각되지 않아도 임무가 끝나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어요. 탈출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교가 말을 이었어요. 그 놈들에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형틀 위에서 목 매달리느냐, 총알에 맞아 쓰러지느냐. 죽는 건 같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강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수영복과 군인 사이 어딘가에서 흐릿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잠시 헷갈렸어요. 설득이 아니라 거래네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장교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어요. 그래. 더러운 거래지. 이용하는 거 맞다. 죽을 놈들 데려다가 한 번 더 굴리는 거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런 거래들 덕에 조금씩 방향을 돌린다. 깨끗한 방법만 쓰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더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장교의 목소리에는 자기 합리화와 진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그 자신도 이 일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났어요. 강호는 복도로 돌아가는 길에 형무소 마당을 잠깐 내려다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조그만 운동장이 보였어요. 녹이 쓴 철봉, 구석에 세숫대야, 빨랫줄에 걸린 누런 수건들. 그 위로 하늘 한 조각이 네모지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 하늘도 어차피 이 높은 벽 위에서만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는 전선이 불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803번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철창이 열리고 강호가 안으로 들어가자 철창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김수돌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면회 오더냐? 얼굴이 더 좁아졌네. 뭔 얘기 들었어? 강호는 답 대신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억수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억수는 그대로였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만 천천히 움직여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첩보대. 위에서 내려온 임무가 있습니다. 김수돌이 푹 웃음을 내뱉었어요. 역시 뭔가 있다 했지. 말투가 죄수답질 않더라니. 살인 범치고 눈이 너무 맑아. 억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릴 이용하겠다는 거냐?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형장 걸어가서 밧줄 밟고 올라가고 목에 줄 걸고 발판 차이는 것보다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김수돌의 담배 연기만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강호가 계속했어요. 적진에 들어가 탄약고를 날리고 전선을 한번 꺾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확실히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만큼은 자기 손으로 골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수돌이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야, 이건 사기꾼이야, 군인이야. 김수돌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엔 오래 잊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사형 집행 앞두고 마지막 한탕이라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여기서 썩어 죽으나 밖에서 총 맞고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 아냐. 도끼 사형수는 말없이 손을 한번 움찔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눈빛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무기를 잡고 싶다는 본능 같은 것이 그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젊은 사내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이었어요. 결국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은 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 얼굴이 그놈이랑 닮았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위에서는 전쟁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습니다. 그놈 사진을 볼 때마다
형무소 죄수 명단을 같이 꺼내놓고 확인했겠죠. 당신은 그때부터 숫자로 불렸을 겁니다. 얼굴이란 이유 하나로. 억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는데 죽을 때도 골라 죽으라고 하네. 조롱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밑바닥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사람의 목소리. 그는 마침내 몸을 벽에서 뗐어요. 오랫동안 붙어있던 등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좋다. 어차피 여기서 목 매달릴 놈이라면 한 번쯤 총 들고 죽어도 괜찮지. 그 말 한 줄이 5 남자의 운명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김수돌이 담배를 벽에 비벼 껐습니다. 나도 한다. 손재주 하나는 끝내주니까 폭탄이든 자물쇠든 맡겨. 도끼 사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사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강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사형수들, 사회가 버린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체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무언가.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끝내겠다는 의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5 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철문 너머로. 탈옥은 철문보다 사람의 습관을 노린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사형수들은 교도관들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강호가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하면서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밤 근무 교도관이 하품을 참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그때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복도 끝 전등이 나갔다 켜지는 간헐적인 깜빡임도 파악했습니다. 전구가 낡아서 접촉이 불량한 거였어요. 그 깜빡임이 시작되면 복도가 어두워지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언제나 오른쪽 허리에만 걸고 다니는 교도관의 버릇도 알아냈어요.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쪽에서 열쇠를 빼는 동작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 찰나의 틈이 중요했어요. 김수돌의 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철창 틈으로 내밀어 두었던 쇠 조각으로 안쪽에 작은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놓았어요. 손가락이 쇠 조각을 다루는 솜씨가 놀라웠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금씩 금고를 열던 손이라고 했죠. 자물쇠든 볼트든 그에게는 마찬가지였어요. 탈옥 당일 밤이 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무소 전체가 고요했어요.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와 잠꼬대, 그리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바람이 철창 사이로 스며들며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강호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자 5 남자가 동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발소리도 죽이고 숨소리까지 얕게 가다듬었습니다. 김수돌이 철창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이 볼트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날까 봐 침을 발랐습니다. 볼트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김수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교도관이 점호를 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발소리가 803번 감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김수돌이 마지막 볼트를 뺐습니다. 철창 한쪽이 느슨해졌어요. 밀면 열릴 정도로. 교도관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점호가 아니라 감방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순서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후었습니다. 803번 감방 앞에서 교도관이 멈추었어요. 철창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볼트가 빠진 쪽이 덜컹거렸습니다. 교도관이 당황해 허리를 숙였어요. 뭐야 이거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려는 찰나. 도끼 사형수가 몸을 내밀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어요. 교도관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뒷목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교도관이 발버둥 쳤지만 도끼 사형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숨이 막히는 비명이 손바닥 안에서 삼켜졌어요.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김수돌이 번개처럼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어요. 손가락 끝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열쇠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감방문에 맞는 열쇠를 찾았어요. 세 번째 열쇠가 맞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철창이 열렸습니다. 5 남자가 복도로 빠져나왔어요. 교도관은 의식을 잃은 채 감방 안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도 쪽 문이 열렸어요. 강호가 앞장섰습니다. 뒤를 따르는 4개의 그림자.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도 죽였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중간중간 전등이 깜빡이며 명멸했어요. 그 빛 사이로 5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이 나왔어요.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날 수 있었어요. 강호가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먼저 딛지 말고 발 앞쪽으로 디디라고. 하나씩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상쾌했습니다. 형무소 안의 퀴퀴한 공기와는 달랐어요. 바람에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풀 냄새도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높았어요. 4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위로 철조망이 감겨 있었어요. 별빛 아래 녹슨 철조망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김수돌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사 절단기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담장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김수돌이 먼저 올라갔어요. 벽의 틈에 발을 걸고 손으로 튀어나온 돌을 잡았습니다. 원숭이처럼 빠르게 올라갔어요. 담장 꼭대기에 도착해 철조망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절단기가 철사를 물었어요. 재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어요. 누군가 듣지 않았을까? 강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막루의 보초병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끊어졌어요. 김수돌이 손으로 철사를 벌렸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틈이 생겼어요. 한 명씩 담장을 넘었습니다. 강호가 먼저 올라갔어요. 담장 꼭대기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억수가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강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몸을 끌어올리자 억수가 담장 위에 섰습니다. 다음은 도끼 사형수였어요. 그는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힘이 좋았어요. 8인만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젊은 사내는 손이 떨렸어요. 담장을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손을 내밀며 잡으라고 했어요. 젊은 사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돌이 올라왔어요. 절단기를 품에 넣은 채로. 담장 위에 5 남자가 섰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어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어요. 가시에 긁힌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몸이 떨어졌어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흙이 발밑에서 푹 꺼졌어요.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형무소 안에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는 달랐어요. 흙 냄새가 났습니다. 풀잎에 앉은 이슬 냄새가 함께 올라왔어요. 형무소 안의 축축한 돌 냄새와는 다른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신선했습니다. 강호는 땅을 딛는 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철창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자유. 하지만 그 단어를 입에 담기엔 너무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 밤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5명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임무의 시작이었어요. 또 다른 죽음을 향해 가는 길. 멀리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형무소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탈옥이다. 803번 간방.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개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풀숲 사이로,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수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어지는 형무소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경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5 남자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강호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브리핑 때 외워둔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북쪽으로 3km. 그곳에 아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프와 군복 그리고 새로운 신분이.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어요. 뒤에서 4개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숲이 끝나고 작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그곳에 지프 2대가 시동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체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첫 보장교가 지프 옆에 서 있었어요.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도착했구나. 장교가 말했습니다. 시간 맞췄네.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지프 뒤편을 가리키며 군복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발한다. 훈련 기지까지 3시간이야. 5 남자가 지프 뒤로 갔습니다. 군복이 쌓여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영복을 벗고 군복을 입었어요. 천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수영복의 거칠고 빳빳한 천과 달리 군복은 조금 더 부드럽고 두꺼웠어요. 김수돌이 군복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나도 군복이 어울리는 얼굴이었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프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형무소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너머로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차가 산길을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5 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의 벽은 뒤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진이라는 이름의 벽. 죽음이라는 이름의 벽. 그 벽을 넘어야 했어요. 아니, 그 벽에 부딪혀 부서질 각오로. 지프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는 계속 달렸어요. 앞으로. 오장. 총을 드는 손.
산 깊숙이 숨겨진 훈련 기지였습니다. 주변에는 민가 하나 없었어요. 나무들만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섞여 하늘을 가렸어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숲 바닥까지는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안개가 깔렸어요. 하얀 안개가 나무 사이를 떠다니며 세상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이슬이 남았어요.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지라고 해봐야 천막 몇 개와 가건물 하나가 전부였어요. 나무를 베어 만든 임시 막사였습니다. 지붕은 함석판으로 덮여 있었어요. 비가 오면 함석판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벽은 나무 판자를 대충 이어 붙인 것이었어요.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총과 탄약, 폭약, 지도, 그리고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군복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군복이었어요. 형무소에서 입던 수영복과는 달랐습니다. 천이 더 두껍고 튼튼했어요. 단추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어요. 계급 없는 군인, 기록에 남지 않는 군인, 그들이 될 존재였습니다. 김수돌이 군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손으로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천천히 입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워 올라가고 허리띠를 맸어요. 막사 구석에 놓인 깨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금이 가 있어서 자신의 얼굴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보였어요. 야, 나도 군복이 어울리는 얼굴이었네. 김수돌이 중얼거렸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군복을 입어본 적 없는 남자였어요. 도둑질과 사기로 살아온 남자. 그런 남자가 처음으로 입는 군복. 그것도 죽으러 가기 위해 입는 군복. 김수돌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끼 사형수는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어깨를 폈어요. 군복이 몸에 꽉 맞았습니다. 어깨가 넓어서 조금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팔을 움직여보니 소매가 팔목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젊은 사내는 군복을 입는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겨우 다 입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으니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구석에 웅크리던 사내가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물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억수는 군복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어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리고 천천히 입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고 난 후에 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아졌어요. 시선이 앞을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아니,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처음으로 느끼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격이었어요. 사격장이라고 해봐야 숲속 빈터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만든 임시시설이었습니다. 표적은 나무판에 흑백으로 사람 형체를 그린 것이었어요. 총은 미군에게서 넘겨받은 M1 소총이었습니다. 무겁고 길었어요. 대부분 처음 쥐어보는 총이었습니다. 김수돌은 금고는 열어봤지만 총은 처음이라며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손에 총을 쥐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게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초보자들의 손이 처음엔 떨렸어요. 반동에 놀라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강호가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했습니다. 총을 몸의 일부처럼 느끼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라고. 한 발씩 한 발씩. 탕탕. 총성이 숲에 울렸어요.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반동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표적에 탄환이 박히는 소리가 익숙해졌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귀에 익었습니다.
사격장 한쪽에서 강호가 억수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어깨에 힘 빼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억수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준성 끝에 흑백 표적이 뿌옇게 떠 있었어요. 사람 형체, 머리, 가슴, 팔, 다리.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반동이 어깨를 밀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표적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자리에 탄은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더 잘 맞을 겁니다. 억수가 중얼거렸어요. 사람 가슴은 움직이니까. 칼로 찌를 땐 더 가까이에서 맞지. 눈을 보면서 찔렀어. 멀리서 죽이는 건 느낌이 다르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말에 강호는 잠시 억수를 바라보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였어요. 칼로 사람을 찌른 경험. 그것은 강호에게는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선에서 총을 쏜 적은 있었지만 눈을 보면서 죽인 적은 없었어요. 폭파 훈련은 김수돌의 무대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폭약과 도선, 기폭 장치가 놓여 있었어요. 김수돌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폭약을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도선을 풀어 길이를 재고 기폭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금고 따던 손이야. 김수돌이 말했어요. 자물쇠 대신 탄약고가 걸렸을 뿐이지. 원리는 비슷해. 기계는 다 비슷하니까. 구조를 알면 열 수 있고 구조를 알면 터뜨릴 수도 있어.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폭약과 도선과 기폭 장치가 그의 손에서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교관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기폭 장치의 타이머 설정법, 도선의 길이와 폭발 시간의 관계, 폭약의 양과 파괴력의 비례. 김수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쉬지 않고 부품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실제 폭파 훈련도 있었습니다. 숲속 외진 곳에 가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폭파하는 훈련이었어요. 김수돌이 기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멀리 물러났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그리고 폭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건물이 산산조각 났어요.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수돌이 환하게 웃었어요. 야, 이거 재밌네. 금고 따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 밤이면 막사 구석에서 사형수들이 담배를 돌렸어요. 연기가 어두운 천장에 얇게 들러붙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담배 불빛에 붉게 물들었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어요. 바람이 막사 틈으로 스며들어 연기를 흔들었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낮게 말했어요. 이전엔 사람 죽일 때마다 내 이름 하나만 줄줄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는데 도끼 들고 사람 찍으면 그건 온전히 나 혼자 짊어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르네.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라는 이름으로 죽는 기분이야. 김수돌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내 이름은 어차피 신문에도 비석에도 안 나와. 도둑놈 김수돌, 그게 내 이름의 전부야. 하지만 내 마지막 숨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나만 알면 되지 않겠냐.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알아. 젊은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 편지 한 통 못 보내고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철창 안에서 목 매달리는 것보다는. 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담배를 천천히 피우며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배 불빛이 일렁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형무소에서 봤던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가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강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막사 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너머엔 여전히 포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었어요. 전선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언젠가 전선에서 잃은 동료의 비명이 다시 겹쳐 들려왔어요. 총탄에 맞고 쓰러지던 동료.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동료. 이번엔 그들을 데리고 죽음 앞에 세우는 사람은 나다. 그 생각이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라온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 죽음으로 데려갈 뿐이다. 강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훈련이 계속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적진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막사 안에서 사형수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잠꼬대를 하고 누군가 뒤척였습니다. 바람이 막사를 흔들었어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네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수돌, 도끼 사형수, 젊은 사내, 그리고 억수. 그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 꿈을 꾸기나 할까요? 6장. 적의 얼굴을 빌리다. 사단장실을 재현한 임시훈련실이었습니다. 숲속 가건물 안에 방 하나를 꾸며 놓았어요. 책상, 의자, 깃발, 지도. 모든 것이 정보부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가짜 서류였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북한군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붉은 바탕에 별과 줄무늬. 그 아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선의 위치, 부대 배치, 보급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억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옷은 몸보다 약간 컸지만 어깨에 걸친 계급장이 묘하게 그의 얼굴과 어울렸어요.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보부대는 사단장의 습관과 말투를 사소한 것까지 반복해서 주입했어요. 정보원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단장은 왼손을 거의 쓰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서류를 넘기고 오른손으로만 펜을 들었어요. 보고를 받을 때 턱을 살짝 쓰다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턱선을 따라 쓸어내리는 동작. 웃지 않고 비웃음만 흘리는 입술.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억수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따라했어요. 왼손을 뒤로 감추고 오른손만 사용했습니다. 턱을 쓰다듬는 동작을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의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웃음을 연습했어요. 입꼬리만 올리고 눈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 표정을 만들었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얼굴인데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서 거울 속의 얼굴이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도 헷갈리네. 형무소 사형수 억수인가, 북쪽 사단장인가. 강호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 둘 모두입니다. 당신 얼굴로 적을 속이고 당신 손으로 적을 죽이는 겁니다. 억수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평생 내 얼굴 때문에 손해만 봤어. 험상궂게 생겼다고 칼 들기도 전에 사람들이 피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얼굴이 무기가 되는 거네. 웃기는 일이야. 말투 연습도 했습니다. 사단장은 말끝을 느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문장 끝에서 약간 쉬었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였어요. 억수는 그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훈련 마지막 날 첫 보장교가 와서 검토했습니다. 억수가 사단장 행세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보고를 받는 척하고 명령을 내리는 척했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 이 정도면 가까이서 봐도 속을 거다. 어둡거나 긴장된 상황이면 더더욱. 잠입 당일 밤이 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5 남자가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억수는 4단장 군복을 입었어요. 강호와 나머지 사형수들은 북한군 장교 군복을 입었습니다. 적의 옷을 입는 느낌이 묘했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 거울을 보면 적군이 서 있었습니다. 무기를 챙겼어요. 권총, 수류탄, 칼. 김수돌은 폭약과 기폭장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강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3가지. 회의실 잠입, 작전계획 확인, 탄약고 폭파. 발각되면 어떻게든 탈출하되 탈출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죽는다. 알겠습니까? 4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이동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도 얕게 가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호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어요. 지도를 외워두었으니까. 산과 강을 건넜어요.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겼어요. 군복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을 건너고 나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초소를 피해 우회했습니다. 적의 초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불빛이 보이면 멈추고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보초병의 담배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담배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지뢰밭도 통과해야 했어요. 강호가 앞서가며 길을 찾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땅을 밟기 전에 발끝으로 살짝 눌러보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나면 피했습니다. 뒤따르는 4 남자도 강호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 밟았어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이 끝나고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적 4단 지휘부였습니다. 낮은 건물 몇 채가 모여 있었어요. 주변에 초소가 있었고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기였습니다. 억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4단장이 걸음걸이로 걸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자신감 있게. 나머지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참모와 경호병 행세였습니다. 정문 초소에 다가갔어요. 경비병이 총을 들고 다가오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억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눈은 차갑게. 4단장이다. 급한 일이 있어 늦었다. 경비병의 얼굴이 굳었어요. 4단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을 내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억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이 경례를 했어요. 억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4단장이 늘 그랬던 것처럼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장교 5~6명이 앉아 있었어요. 억수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억수가 앞자리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지도와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급 상황, 전선 배치, 탄약고 위치. 종이에 그려진 화살표들이 전선 위를 기어가는 독처럼 보였어요. 보고를 시작하라. 억수가 말했습니다. 4단장의 말투로. 장교 하나가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어요. 전선 상황, 병력 배치, 보급 현황. 억수는 턱을 쓰다듬으며 들었습니다. 4단장이 늘 그랬던 것처럼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비웃음을 흘렸어요. 강호는 옆자리에 앉아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살짝 접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좌표를 외웠어요. 산줄기 하나하나, 강 이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탄약고의 위치도 확인했어요.
지도에 표시된 곳을 눈으로 외웠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억수의 땀이 목 뒤로 천천히 흘러 셔츠 깃을 적셨어요. 숨을 크게 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호흡 하나, 눈 깜빡임 하나가 저놈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억수는 사단장이었어요. 얼굴이 같았고 말투가 같았고 습관이 같았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방 안에 억수와 강호만 남았을 때 억수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죽이던 얼굴이 사람 살리는 척도 할 수 있네. 억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척이겠지. 결국 이 얼굴로 할 수 있는 건 죽이는 것뿐이야.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실 창을 통해 멀리 보이는 탄약고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산능선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산이 새까맣게 타버릴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탄약고 폭파. 그리고 탈출. 아니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마지막 돌진. 억수가 일어나 군복을 바로 잡았습니다. 사단장의 얼굴로 사단장의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호가 뒤따랐습니다. 복도에서 김수돌과 도끼 사형수, 젊은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 탄약고. 5 남자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별이 드러났어요. 무심한 별빛 아래 5개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죽음을 향해. 7장. 각자의 마지막. 탄약고는 산허리에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나무로 위장한 철문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계병이 4명 배치되어 있었어요. 2명은 철문 앞에, 2명은 뒤쪽 순찰로에. 달빛이 구름 사이로 가끔 비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면 어둠이 짙어지고 구름이 걷히면 희미한 빛이 땅 위에 깔렸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어요. 5 남자는 숲 가장자리에 숨어서 탄약고를 살폈습니다. 강호가 손짓으로 경계병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철문 앞 2명, 뒤쪽 2명. 시간차를 두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말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별빛에 번뜩였어요. 그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숲에서 사냥하던 짐승처럼. 아니, 사냥당하던 짐승이 사냥꾼이 된 것처럼. 첫 번째 경계병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주황색으로 깜빡거렸어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경계병은 하품을 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도끼 사형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손으로 경계병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칼이 목을 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계병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담배가 땅에 떨어지며 불씨가 꺼졌습니다. 도끼 사형수는 시체를 덤불 속으로 끌어다 숨겼어요. 2번째 경계병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호가 직접 나섰어요. 뒤에서 다가가 목을 졸랐습니다. 경계병이 발버둥 쳤지만 강호의 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점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강호는 시체를 바위 뒤에 눕혔어요. 뒤쪽 순찰로의 2명은 억수와 젊은 사내가 맡았습니다. 억수는 여전히 사단장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순찰병들이 그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의아해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단장의 얼굴이었으니까. 억수가 다가갔습니다. 점검 나왔다. 이상 없나? 순찰병이 이상 없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억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권총 손잡이로 순찰병의 관자놀이를 내리쳤습니다. 순찰병이 쓰러졌어요.
젊은 사내가 다른 한 명을 뒤에서 잡아 목을 졸랐습니다. 두 순찰병 모두 의식을 잃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철문 앞이 비었습니다. 김수돌이 앞으로 나섰어요. 자물쇠를 살펴보았습니다. 묵직한 쇠사슬과 자물쇠가 철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김수돌이 품에서 철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쪽에서 화약 냄새가 밀려왔어요.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 탄약고의 냄새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탄약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알, 수류탄, 포탄, 폭약.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터뜨리면 산 하나가 불타오를 것이었어요. 김수돌이 폭약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폭약을 꺼내고 도선을 풀고 기폭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탄약 상자 사이사이에 폭약을 설치했어요. 중앙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도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폭 장치에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3분. 김수돌이 말했어요. 3분 후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외침이 들렸어요. 탄약고 바깥에서. 손전등 불빛이 철문 쪽을 비추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다른 경계조가 이상을 감지한 것이었어요.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거나 열린 철문을 본 것이었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획대로 간다. 최대한 시간을 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계조가 먼저 쏜 것이었어요. 탕탕. 총알이 철문 옆 나무에 박히며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몸을 날렸어요. 철문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탕탕탕. 응사했습니다. 경계병 하나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지휘부 쪽에서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탄약고다. 탄약고에 적이 있다. 김수돌이 외쳤습니다. 2분 남았어요. 2분만 버티면 됩니다. 2분. 120초. 그 시간 동안 적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강호가 권총을 뽑았어요. 탄약고 입구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철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어요. 불빛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끼 사형수가 탄약고 앞 바위 뒤에서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탕탕. 적병 둘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나타났어요. 세 명이 쓰러지면 5명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내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펑.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명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적의 사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어요. 나무가 쪼개지고 바위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억수가 사단장 군복의 윗단추를 풀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통났으니까. 그는 권총을 들고 철문 옆에 섰어요. 차분하게 조준하고 차분하게 쏘았습니다. 한 발에 한 명씩. 탄약을 아꼈어요. 총알이 많지 않았으니까. 1분 30초. 김수돌이 외쳤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탄창을 갈아 끼우려는 순간 적의 총알이 그의 어깨를 뚫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도끼 사형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도 내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총을 잡고 계속 쏘았습니다. 왼손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리며 군복 소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호가 외쳤어요. 뒤로 빠져.
하지만 도끼 사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시간이 벌립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가시오. 나는 여기서 버틸 테니. 억수가 도끼 사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오. 형틀 위에서 죽진 않겠네. 억수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도끼 사형수는 바위 뒤에서 계속 사격했어요. 탕탕탕. 총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탄창이 비었어요. 권총을 버리고 품에서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았어요. 손에 쥔 채로 기다렸습니다. 적병들이 다가왔어요. 5명, 10명.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도끼 사형수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짓는 웃음 같았어요. 같이 가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수류탄에서 손을 뗐습니다. 펑. 폭발음이 울렸어요. 도끼 사형수와 그를 둘러싼 적병들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비명이 끊겼습니다. 1분. 김수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은 4명이 타냐고 뒤쪽 비탈로 내려갔어요. 숲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어요. 적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숲을 헤집었어요. 젊은 사내가 달리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린 것이었어요. 일어나려는 순간 총알이 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요. 강호가 뒤돌아 보았습니다. 젊은 사내가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등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눈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흙을 움켜쥐었어요.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어요. 철창 안에서 보던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강호는 이를 악물고 젊은 사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30초. 김수돌이 외쳤습니다. 강호가 젊은 사내의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억수와 김수돌이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적의 추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스치고 나뭇잎이 흩어졌어요. 발밑에서 흙이 튀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0초. 달렸습니다. 더 빨리. 5초. 숲 가장자리가 보였어요. 저 너머로. 3, 1. 쾅.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충격파가 등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강호는 앞으로 내던져지며 땅에 굴렀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탄약고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주황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불꽃.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산 하나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폭발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쾅쾅쾅. 탄약들이 터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추격은 계속되었어요. 폭발에 잠시 멈칫했던 적병들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수가.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렸어요. 김수돌이 강호에게 외쳤습니다. 송신기, 빨리. 강호가 품에서 송신기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 모양의 기계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아군에게. 임무 완수. 탄약고 폭파 성공. 작전 계획 확인. 신호를 보내는 동안 김수돌이 뒤를 막았습니다. 권총으로 사격했어요. 탕탕. 적병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야, 강호 씨. 김수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차분했어요. 나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폭탄은 다 썼고 총알도 몇 발 안 남았어. 가. 저 친구 데리고 가. 강호가 김수돌을 바라보았어요. 김수돌이 웃었습니다. 희죽거리는 웃음. 처음 감방에서 봤을 때와 같은 웃음이었어요. 금고는 못 열어봤지만 탄약고는 열어봤으니까.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 김수돌이 몸을 돌려 적을 향해 달려갔어요. 권총을 쏘면서 탕탕탕. 적병들이 그에게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김수돌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방아쇠를 당겼어요. 마지막 총알까지. 강호는 억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갑니다. 억수가 김수돌이 쓰러진 곳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자가 숲속으로 달렸어요. 어둠 속으로.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추격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폭발의 혼란 때문에 적의 대열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강호와 억수는 그 틈을 뚫고 달렸습니다. 숲을 빠져나가고 산을 넘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어요. 아군 전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억수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지만 허벅지에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억수를 푸축하며 어깨를 빌려주었어요. 조금만 더. 강호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억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피가 땅에 떨어지며 점을 찍었어요. 붉은 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군 초소가 보였어요.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아군이다. 쏘지 마. 초소에서 병사들이 뛰어나와 강호와 억수를 푸축했어요.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억수가 땅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 형틀 위에서 죽진 않았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호는 억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억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직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넘어 쏟아졌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세 남자의 시신이 적진에 남겨져 있었어요. 도끼 사형수, 젊은 사내 김수돌. 그들의 이름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인지 햇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8장. 살아남은 자의 벽. 군 병원 침대 위 강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균열 하나 없는 하얀 면. 형무소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형무소 천장에는 물때, 자국과 거미줄이 있었어요. 여기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어요. 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 전선에서 들리던 포성과 비명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강호의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왼팔과 옆구리. 언제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 숲을 빠져나올 때였을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돌아서 통증을 못 느꼈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억수는 옆 병상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어요.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뼈는 다치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첫 보장교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덜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도하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임무 완수. 장교가 말했어요. 탄약고 폭파로 적의 보급선이 끊겼다. 작전 계획 정보도 유효했다. 전선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말을 이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작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그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그게 규정이다. 강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정이라.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사람들한테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교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교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미안하다. 장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강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 대신 그 위에 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끼 사형수의 과묵한 얼굴, 젊은 사내의 두려움과 용기가 섞인 얼굴, 김수돌의 희죽거리는 웃음. 그들은 어디에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석도 기록도 훈장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형틀 위에서 죽는 대신 총알 앞에서 죽었을 뿐 세상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었습니다. 억수가 옆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놈들 이름이라도 기억해줄 사람이 있을까? 억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도 기억 못해. 도끼 들던 놈, 젊은 놈, 금고 따던 놈. 그렇게밖에 못 불러. 이름을 몰라. 강호도 몰랐습니다. 감방에서 며칠을 함께 지냈고 훈련을 함께 받았고 함께 죽을 뻔했지만 그들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형무소 기록에는 번호만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번호조차 이제는 삭제되었을 것이었어요.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돌. 그 사람은 김수돌이라고 했습니다. 억수가 고개를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금고 따던 사람. 김수돌. 그 이름은 기억합니다. 억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돌.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새기려는 것처럼. 다른 두 사람은? 억수가 물었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나는 기억할 거요. 억수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기억해.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잊지 않겠소. 도끼 들던 놈 얼굴. 젊은 놈 얼굴. 김수돌 얼굴. 내가 빌린 사단장 얼굴보다 그 얼굴들이 더 또렷해.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강호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억수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절뚝거리긴 했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 보장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네 신분이 회복되었다. 장교가 강호에게 말했어요. 원래 계급으로 복귀한다. 훈장은 없지만 기록은 정리되었다. 강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계급, 소속, 복무 기록.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들어갔던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요? 강호가 억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교가 억수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사면. 장교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다. 사형수 억수는 형무소에서 병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 원하면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억수가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새 삶이라. 억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장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병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병사들. 살아있는 사람들. 내일이 있는 사람들. 난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요. 억수가 말했습니다.
형틀에서 죽든 총알에 죽든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소. 그런데 살아남았어. 이상한 일이야. 강호는 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수의 얼굴에 뭔가가 떠올라 있었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이상한 건지 살아남아서 더 이상한 건지. 억수가 중얼거렸어요. 아직 모르겠소. 장교가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라. 그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병실에 두 남자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벽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말을 멈추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억수가 고개를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전쟁이 끝나면 뭐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억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억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소. 누군가는 기억해야지. 비석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누군가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소. 두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 어딘가에 세 남자의 시신이 있을 것이었어요. 아니 이미 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년 후의 일입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휴전이었습니다. 완전한 끝은 아니었지만 총성은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끊어진 삶을 다시 이어갔어요. 강호는 군을 떠났습니다.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살던 곳.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강호는 산에 올랐어요.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곳에 돌멩이 3개를 세웠습니다. 크지 않은 돌이었어요. 주먹만 한 돌. 하지만 강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어요. 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끼 사형수. 이름을 모르는 남자. 과묵하고 강했던 남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남자. 수류탄을 들고 적과 함께 쓰러졌던 남자. 젊은 사내. 이름을 모르는 남자. 두려움에 떨었지만 끝까지 따라왔던 남자. 철창 안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남자. 등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가라고 했던 남자. 김수돌. 금고를 따던 남자. 손재주가 좋았던 남자. 희죽거리며 웃던 남자. 탄약고를 열고 마지막까지 웃으며 적에게 달려갔던 남자. 강호는 돌멩이 앞에 술을 부었습니다. 작은 잔에 담긴 술이 땅에 스며들었어요. 기억합니다.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은 다 몰라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 당신들이 싸웠다는 것. 당신들이 죽었다는 것. 기록에는 없어도 나는 기억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가 울었어요.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세상에서. 강호는 일어나 돌멩이들을 내려다 보았어요. 작은 돌. 이름 없는 무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억수는 어디선가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어요. 새 이름으로 새 얼굴로. 사단장을 닮은 얼굴은 이제 짐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얼굴이 되었겠지요. 형틀 위에서 죽지 않은 남자. 살아남은 남자. 강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모.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비석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 그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강호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은 자로서, 기억하는 자로서. 전쟁은 끝났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이름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황혼추억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